자, 여러분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는 환경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든 아니면 뭐 국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든 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환경 분석할 때 그 거시적인 환경이 뭐냐면 여러분, 외부 환경 분석 중에 일반 환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전략이나 마케팅 이런 활동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적 환경. 경제적 환경은 크게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전반적인 세계 거시경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진출하고자 하는 뭐 해당 국가 내에 그 하나의 국가의 경제 제도적,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영을 해야 되는 이 현 시점에서 거시적인 국제 일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경제적 환경, 다음 시간 정치적 환경, 그 다음 시간은 사회 문화적 환경, 이렇게 환경론적 관점에서 환경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몇 번 진행될 겁니다. 자, 경제적 환경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1990년대 이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세계의 환경이 정치적인 환경 이슈가 제일 더 컸어요, 경제보다. 그 당시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가진 국가,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했는데,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 이념을 하는 국가 한 그룹. 그래서 전 세계가 두 그룹으로 그룹핑돼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대립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정치 이념이에요. 정치 이념이 같은 국가는 우리 편이고 다른 국가는 적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 베트남도 자주 가고 중국도 자주 가고 했지만, 교수님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은 베트남과 중국은 가면 안 되는 나라, 적대 국가 이렇게 돼 있었죠. 교류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아예. 근데 90년대 초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련이 붕괴. 하나의 정치 이념의 한 축이었던 그 사회주의 정치 이념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독립국가 연합체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었던 것이 모두 종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의 세계의 어떤 외교의 한 방향은 정치 이념 중요하지가 않다. 자국의 경제적 실리와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정치 이념이 뭐 사회주의를 취해도 경제는 잘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걸 모델로 해서 베트남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정치 이념이 뭐가 중요해?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국가가 부강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의 변화가 정치 이념에서 경제적 실리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로서 가장 큰 것이 FTA와 지역 경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FTA 이제 지지난 시간에 무역 장벽 축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FTA는 뭐죠, 여러분? 양자 간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예요.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이죠. 양자 간의 무역 협상. 그렇죠? 그런데 양자가 무역 협상을 하는데, 프리 트레이드면은 그죠? 자유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 그러니까 자국의 재화가 해당 국가 시장에 갈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거죠. 서울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라도 아니면 뭐 경상도, 충청도로 오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프리트레이드인데, 처음부터 양계 국가 간의 프리트레이드를 지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두 개 국가의 산업의 경쟁력, 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그 해당 재화에 대한 생산성이 다른 거예요. 특정한 재화는 뭐 A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뭐 B 제품은 뭐 또 하나의 국가가 더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바나나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요? 높지 않죠. 한국은 기후 조건상 바나나의 생산성이 좋지 않아요. 바나나를 생산할 수는 없나요? 생산할 수는 있겠죠. 바나나가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기후 조건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가가 높겠죠. 그럴 바에는 바나나의 생산성이 높은 필리핀이나 대만에서 우리가 수입해다가 교역을 통해 수입해다가 유통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소비 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성이 높은 것은 또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FTA를 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무관세가 되면은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자국이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자국의 동일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관세로 이렇게 저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국은 그걸 더 낮춰주길 바랄 거고 우리 입장에서 어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 제조업체나 아니면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 국가에 좀 관세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국가도 완전히 관세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어려운데 동일한 뭐 자동차나 전자산업 해당 국가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어느 일정 수준에서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장벽을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해 가지만 그 단계에서 과정이 필요한 거고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FTA 협상이 임하면은 그래서 좀 진통을 겪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경제적 환경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지역경제 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 통합. 잠깐 FTA를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1997년도에 FTA를 처음 시도를 하고 협정을 맺게 됐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죠, 여러분? 칠레죠, 칠레. 왜 제일 처음에 칠레랑 했을까요,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죠?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 위주의 경제 성장을 구가한 국가이기 때문에 FTA 협상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환경 이슈예요,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는 FTA가 협상이 체결되었을 때 승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산업도 있고 FTA 협상 때문에 패자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패자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FTA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결론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FTA를 왜 칠레랑 했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양자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세계적인 경제적 환경의 트렌드를 보니까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란 말이죠. FTA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더 해야 돼. 하려고 보니까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잘못 협상을 했을 때 잘못 협상을 하면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는데 혹시라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만한 국가를 골랐는데 그게 칠레예요. 칠레. 그 당시 어땠어요, 여러분? 칠레는 농산물 그 중에서 포도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생산성이 높죠. 그러니까 칠레 포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포도 농가가 다 망한다. 막 그래서 농가에서 피켓 들고 뭐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오픈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포도 농가 하나도 안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에 이제 이르고 있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협상을 할 때 어떠한 점을 더 유의해야 되고 이러한 노하우들이 쌓여서 FTA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인 지역경제 통합체의 현상이 있는데 이건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지역경제 통합. FTA와 더불어 지역경제 통합의 현상이 하나의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으로서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코노믹 블록 이렇게 하죠. 기업경제 통합체는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이지만 시장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국가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우리 국가 내에 유통될 때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유롭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역경제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통합은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유무역지대라는 지역경제 통합이 있어요. 자유무역지대. 이것도 FTA예요. 요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인 FTA는 뭐예요, 여러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이니셜이 같은데 요거는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자유무역지대라는 그런 기업경제 통합체가 있고요. 두 번째 관세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세 동맹, 커스텀스 유니언. 세 번째 공동시장, 그죠? 커먼 마켓 이렇게 있는. 커먼 마켓. 네 번째 경제연합, 그죠? 이코노믹 유니언. 자, 다섯 번째 정치연합, 폴리티컬 유니언 이렇게 되죠. 이게 지역경제 통합, 현존한 지역경제 통합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자유무역지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자국의 제품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접 국가에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무역 장벽이 있는 건 뭐죠, 여러분? 다른 국가에 들어갈 때 수입 통관 절차에 있어서 관세와 그다음에 관세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관세 이외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외국 제품이 자국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게, 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조처들이 모두 무역 장벽인 것이죠. 그런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 B 두 국가가 있다 그러면 뭐 자, A, B 두 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이들 국가 간의 제품 이동이 어때요, 여러분? 자국 시장처럼 이동하는 게 자유무역지대래요. 미국 어디랑 붙어 있죠? 땅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랑 붙어 있죠. 이들끼리 뭐예요, 여러분? 북미 자유무역지대, 나프타, 그죠?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나프타를 형성했죠. 그게 자유무역지대예요. 그럼 관세 동맹은 뭘까요? 관세 동맹은 이 자유무역지대의 기능에 더해서 뭘 하냐면 같은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C 국가에 대해서는 이때는 우리끼리는 자유로운데 이 C 국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정책상 C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너네 거 10%, 우리는 15% 이렇게 대외 경제 정책도 각자가 했는데 관세 동맹은 대외 경제 정책인 관세율 같은 것도 야 우리끼리 자유무역지대도 형성됐는데 비회원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품목별 관세율도 통일해서 하자. 통일해서 한 나라의 제도 경제제도처럼 그렇게 하자. 관세율도 통일하자. 대외적으로. 그게 관세 동맹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시장. 공동시장은 여기와 여기의 기능에 더해서 뭐가 더 추가되냐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제품이죠. 완제품 여러분. 공동시장 단계의 경제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제품에 더해서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도 자유로워져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하고 노동이죠. 그렇죠? 자본과 노동이 이동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A 국가에 있는 노동자가 B 국가에 가서 취업을 해도 자유롭고 B 국가에 있는 자본가가 A 국가에 와서 자본을 투자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거죠. 경제연합은 뭐예요, 여러분? 경제연합은 여기 있는
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심지어 화폐까지도 같이 쓰는 거예요. 화폐.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지역경제통합체 중에 이 경제연합 단계를 가고 있는 게 바로 EU죠, 여러분. EU. 그죠? EU 화폐 뭐 있어요? 유로화 만들었잖아요. 유로화. 그러니까 EU 회원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 유로화를 쓰지는 않아요. 그죠? 이미 탈퇴한 이제 영국 같은 건 파운드화를 쓰기도 하고 일부 국가는 자국 화폐를 쓰는데 EU 회원국 내에서도 뭐 그죠? 일부 국가들 17개국인가는 유로화를 쓰죠. 그런 국가들은 별도로 EU 내에서도 유로존 국가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연합 단계의 경제연합 수준의 지역경제 통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치연합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EU가 좀 더 발전해서 정치연합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존하는 EU도 정치연합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정치연합은 한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까지도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에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 EU 유럽 중앙은행, 뭐 유럽 연방 정부 또는 뭐 법원 이런 것들을 의회, 유럽 EU 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시험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도 50개 주가 각 주정부가 따로 있고 연방 정부가 있죠. EU가 만약에 더 발전해서 지역경제 통합으로서 정치연합체까지 가면은 연방 정부 형태가 되겠죠. 유럽 중앙의회, 중앙정부, 뭐 은행 있고 각각의 지금 있는 국가들이 미국 지방 정부처럼 주처럼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 통합체의 가장 발달된 형태는 EU의 이 경제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럼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봤고 부정적인 측면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추후에 역사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환경으로서 FTA와 지역경제통합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두 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FTA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지역경제통합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